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설 연휴 밥상, 단골 메뉴, 뭐니 해도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 추석 명절에선 대출 규제가 주된 주제였다면 아마도 올해는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대화가 줄을 이을 것 같은데요. 대출 규제와 경기 부진 속 전국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설 명절 이후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또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흐름을 보니까 10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도 작년 5월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요즘 화두가 뭐냐? 집값이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거냐라는 말이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등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집값이 불과 이제 2, 3년 전서부터 안 좋았던 게 작년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서울 아파트값 강세 시장이 끌고 왔어요. 네. 서울 아파트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일부가 따라가고 지방은 여전히 안 좋았고요, 원래. 지금 안 좋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마저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 자료에도 보합으로 갔다. 이거는 먼저 상승폭은 이제 다 반납한 거고요. 네. 다시 보합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한 6, 7천 건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 그 피크를 찍었을 때가 6, 7, 8월 보니까 한 7, 8천 건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9월부터 갑자기 이제 확 3천 건대로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영향이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면서 12월에는 1,000건대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매수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매물은 항상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면에 이제 팔겠다는 매물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약세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서울이 약세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방은 아주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분위기고 이런 데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우리 탄핵 정국이 끼면서 네. 이제는 사람들이 서울마저도 서울 강남마저도 지금 당장 굳이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느냐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마저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세름을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세 하락장이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금리와 집값이 반비례한다라는 그냥 기본 공식으로 보면 금리는 그래도 올해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늦든 빠르든 떨어지는 구조라고 하면 이걸 지금 대세 하락장으로 봐야 되냐? 근데 이제 집값이나 아까 거래량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헷갈리는 시기다 이거죠. 위원님. 일단은 전국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세 하락장이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서울 부동산 그리고 수도권에 한해서만 작년에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작년만 반짝 상승이라는. 작년 한 여름 거예요? 정도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대출 관련된 규제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관망세로 접어든 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 그 보합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이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문의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네. 서울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는지를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여전히 관심이 많긴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1월에 일단 인하하지 않았고 2월에는 인하할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부동산에서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언제가 유리할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가로 매물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한 내 집 마련 전략이다 보니 언제 사는 게 더 저렴할까를 이제 눈치를 보면서 관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아직까지 서울 지역만 수도권만 국한해서 본다면
저번에 매수 심리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네, 저는 거네요? 여전히 잠재적인 매수 심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히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아타기라는 수요가 보통은 이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지역 안에서의 이동을 말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 부동산을 팔고 오히려 그냥 지방에서는 거주를 하면서 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에 이제 취득을 하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지금은 좀 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두 분이 뷰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제가 그렇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대표님. 네, 그 지금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양극화 심화 속에서 그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과의 차별화된 양극화 심화 속에서 조금 전에 표현하신 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내후 외환에 이제 휩쓸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유독 보면은 정책에 의한 어떤 의존도라든지 정책에 의한 영향도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나 이런 정책 당국들이 지금 상당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전국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보더라도 대출 규제 부분의 지속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지금 스트레스 DSR 제도가 3단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대출 금액 부분의 어떤 금액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자금 조달 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그 지금 어떤 현재 정부가 약속을 했던 그 출범할 때 약속을 했던 부동산 관련되는 많은 규제들 부분에 대한 완화의 어떤 천명했던 정책들이 사실은 앞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지금 주위에 돌아보게 되면 이미 상업 부동산 부분은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 시장으로까지 이제 전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그렇지만 저 한편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지금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신규 분양 시장은 고분양가로 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기존 주택 시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가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약세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게 되면은 매도자들이 가격 부분에 대한 호가 조정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상당히 좀 당당한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났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되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저게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수치의 상승이나 하락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통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도 오차범위 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올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들이 조금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공급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의 동력 약화와 맞물렸을 때는 충분히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흐름으로, 즉 뭐 반등이라든지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의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 이동윤 의원님이 네.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과 결이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으셔서 대세 하락장이라는 네. 걸 놓고 본다면 지금이 진입하는 시기냐 두 분은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이 의원님은 조금 대세 하락장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이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세 하락장이 맞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대기 수요랑 예비 수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서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위축된 게 서울 아파트가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내 자금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 마련할 수 없으면 대출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 규제가 아주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네. 1단계가 이제 작년 2월에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시중은행 1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만 이제 고에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시켰다면 네. 2단계가 이제 9월서부터 이제 2금융권까지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많을 거 아닙니까? 2금융에서 틈새로 빠져나갔던 그런 틈마저도 막아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규제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근데 이런 대출 규제가 올해 2025년에 다시 7월에 3단계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면에서 적용되고 그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100% 다 적용한다고 보면 더 까다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간다면은 시장 자체는 이게 어떤 반전이 있지 않으면은 이 분위기는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다 아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간다면은 아까 우리 앞선에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입주 물량이라는 문제가 이제 서울에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어렵고 공급 자체를 지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많이 주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지금 단절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절 상태가 2, 3년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일부 나오고 네. 그러면 결국은 2, 3년 뒤에는 이제 3, 4년 뒤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다시 서울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파트가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흐름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올해만 본다면은 2025년도만 본다면은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또 강력한 대출 규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진정한 대세 하락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하락세에 있다는 건 예, 맞다라는 단기적으로 거. 누가 최소 봐도 올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지금 9월에 스트레스 DSR 그렇죠. 3단계 예, 적용이 진입을 된다면. 금융위원장 예고했어요. 아, 7월 그러니까요. 7월 달. 7월 달. 7월이에요, 죄송합니다. 7월. 7월. 예, 하반기 7월이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가 더 가산되면 어쨌든 최고의 스트레스 단계로 가는 거죠. 대출이 이제 더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줄니까 대출 이자보다도 한도가 줄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올해는 지금 아까 1월 거래 물량 서울 아파트 거래 물량 보니까 1000건 미만이던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어쨌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이제 청건은 이제 아직은 1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렇죠. 뭐 비수기 이전 절정이에요. 전달 거래까지 신고하셔야 되니까. 또 비수기가 1월에 절정하니까 명절까지 끼고. 네. 그래서 2월 달에는 회복이 될 건데 그래도 2, 3천 건대 될 겁니다. 많이 들어봤자 2천 건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보면은 안 좋았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계기가 결정적인 게 결국은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과연 풀어주느냐 안 하느냐가 오히려 금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해요, 지금은. 금리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질화 됐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네. 고금리도 어느 정도 적응됐는데 대출에 대한 총량을 규제.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네.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올랐던 아파트 값에 대한 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더 대출을 한다는 줄어들어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안에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게 규제가 다시 완화되거나 뭐 하기로 한 게 지금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는 적어도 대세 하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 읽었죠? 네.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수요가 지금은 약간 신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규 수요가 있다? 어디에요? 그 서울 안에서만 거래를 아, 하게 서울 되면은 안에서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도 서울을 매입하는 수요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58년 개띠라고 흔히 말하는 분들이 이제 연금을 타기 시작했고 이제는 60년대생들이 아마 연금을 타면서 최근에 완전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펼쳐놓고 본인도 갈아타기를 하고 갈아타기 하고 남은 현금으로 자녀 내 집 마련에 대한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난해 1월부터 세금 관련된 규제가 바뀐 게 있잖아요.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1억 원을 또 무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1억 5천만 원씩 증여가 가능해서 3억 정도를 부모가 이제 마련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자를 안 내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이 각각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녀 낳으면 또 정책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적은.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7억 정도를 이제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7억 정도를 부모님이 세금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혼부부가 올해부터는 또 소득 여건이 2억 5천 이상이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한 내 집 마련 수요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 정권 때 여러 가지 규제를 서울에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그 중에서도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던 게 15억 원 초과되면은 대출이 아예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방패가 돼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고가에 샀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이전에 매입하셨던 분들은 이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좀 비중이 높은 상태고요. 또 매입을 하려는 수요는 반대로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물론 저도 줄어들 거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가격은 버틸 것이다? 네,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대표님이 자주 물량 이야기를 하셔서 네. 물량이 꽤 많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네. 그 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를 부분을 하셔서 제가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대출 즉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스트레스 DSR 제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상을 조금 돌려서 보게 되면요. 공급 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들로 우리가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상황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즉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지금 부동산 PF로 인해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과거의 고금리 시절에 초고금리로 대부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침체 상태에 있게 되고요. 서울과 지금 이런 쪽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수요층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양가 자체를 갖다가 원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제자리에 서 있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종합건설사는 2024년에 5년 만에 최대라고 하셔서 29개사가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전문 건설업체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19곳이 이제 지금 줄폐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건설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환율도 지금 올라갔죠. 금리도 지금 고금리도 그 사람들이 부동산 PF로 빌린 고금리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해서 지금 원가율 자체가 2021년도에 80%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고 있습니다. 원가가 90%를 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현장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사례를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건설업체들이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조차도 과연 올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때에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예정 물량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지만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링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진척도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전국 상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 외적인 부분의 뭐 금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 특히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동향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짓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이 얘기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주신 이야기고 지방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지어진 것도 지금 소화가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소화가 이제 지금 이미 취한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건 뭐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기억하면 몇 네. 차례에 걸쳐서 네. 그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나 다 되게 중첩해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원책이 조세 혜택도 있고 예, 세금 여러 가지 부과 있었는데 안 하고. 결국 시장이 안 좋으면 그걸 아무리 뭐 세금 혜택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줄 수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 상승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원래부터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이제 외부 수요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방은 쏟아진 입주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빈 채로 둬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빈 채로 두면서 심지어는 최초 분양가보다도 할인 분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 분양도 할인폭이 되게 커야 실제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수준도 적지 안 않습니다. 되는 예, 많이 거군요. 큽니다. 많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가는 사람도 있어 할인 분양되면은.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건설사 했을 때도 그런 경험을 보면은 할인 분양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혜택 보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던 사람들이 또 알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원활하게 입주가 못하게 또 막는. 나는 이전에 그렇죠. 예. 상당 비싸게 인정 분양가를 못한다. 받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면 차벽 치고 난리 나니까 실제 그런 경우도 수도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할인 분양도 아주 건설사가 엄청나게 할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망하기 직전에라면은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신규 분양도 지방은 거의 없. 지금은 거의 올스톱 지금은 상태. 예정된 것만 지금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이고 새로 지금 뭔가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실 지원책이 나오거든요. 지방권 가계대출 더 풀어줄 그렇죠. 금융당국이 이제 의사도 밝혔고요. 그런데 사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지금 소위 정책 효과가 먹혀들지 않고 있으니 걱정인데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분양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분양은 뭐 워낙 뜨거웠다. 특히 수도권 분양 워낙 뜨거웠다는 거 아실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차익이 많이 남는 그런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 수백 대 1이 뭡니까? 훨씬 더 높았죠. 네. 올해도 비슷할까요? 이제 최근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 서초구 방배 6구역 이거 레미안 원페를라 이것도 지금 예정이 돼 있던데 흥행하겠네요. 이것도 지금 흐름으로 봐선. 어느 정도는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금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공급 부족이 너무 좀 패닉처럼 굉장히 대명사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사실은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 쪽이 저는 좀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급이 다 부족한데 이제 서울만 유난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부각이 되는 거고 지금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많은데 또 특히 강남 상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가 민간택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세 뭐 80% 정도까지도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들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기 서초구 방배동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는 되는 거죠. 있습니다. 강남권이니까. 네. 근데 보통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80%그 이하로 분양하게 되면은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80에서 100% 정도면 2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아예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아. 거의 시세랑 준하게 시세보다 그냥 약간 저렴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신축이 굉장히 좀 인기다 보니 어느 정도 흥행은 예상이 되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뜨겁게까지 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유행했던 말이 이제 얼죽심, 네.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네. 크다. 네.
얼죽신 사실 얼죽신도 청약이 이렇게 흥행하는 요소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 지금 굉장히 저는 올해의 경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평균의 함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강남 3구나 용산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쪽으로 최근에 있어서는 수요가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의 경우에는 차익 자체,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분명히 기대된다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 조달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불구하고도 많은 어떤 청약자들이나 그쪽에 수요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청약을 하려면은 현금 13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13억. 대출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강남 지역의 줍줍 현장을 보게 되면은 수십만 명들이 몰려드는 그런 부분들, 좀 적지 않은 작은 부분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국내 외환 보유액과 그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외의 상황들은 복잡하지만 지금 외환 보유액도 지금 4천억 불 이상을 지금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중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전국적으로 4천조 이상이 굳건하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더욱더 심하다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분양했던 곳보다 분양가가 약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그냥 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사 원가의 증가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잡아주고 있다는 메리트가 어느 현장보다도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기 지역과 쏠림 지역의 인기 유지, 청약 열기 부분은 여전히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자체가 내년에 공급 부족의 부분에 대한 어떤 여파가 사실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즘 네. 지방과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수요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민생 간담회에서 깜짝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과정도 밟고 있는 해제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가 해제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서울 강남권도 여기에 걸려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면 거래에 좀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를 들어 구청의 심사라든지 실거주 의무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좀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되게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단 뭐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런 투기 소유가 몰리지 않도록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낀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실제로 이제 돈이 있는 분들만 거주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의 그런 규제들이 좀 세다 보니까 지난해 특히 반포 아파트들이 뭐 국평이 거의 50억 이상으로 거래된 게 뭐 굉장히 10건 이상 나올 정도로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안 되는 안 곳이죠.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풍선 효과처럼 거기가 더 네, 올라가는군요. 그쪽의 신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른 지역들로 좀 분산이 되면서 그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재건축 대상된 단지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역세권에서 학군지가 좀 가능한 그런 데들은 실거주 또 실수요 목적으로 많이들 관심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수요가 그렇게 뭐 계속해서 확산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계속해서 전국까지 이런 가격 열풍들이 확산될 정도의 그런 큰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해제하지 말라는. 네, 지역에 따라서 좀 고민을 죄송합니다. 해야 될 제가 것 같습니다. 짚어줬습니다. 네. 위원님.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정된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자장자는 삼성역 주변, 청담동, 뭐 삼성동, 뭐 대치동, 잠실동 있는데 우리가 마이스라고 하는데 이쪽 개발에 관련된 게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에 대한 상업용에 대한 건 이미 해제했어요. 상업용을 해서 주거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의도 목동, 성수동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인기 지역 아닙니까? 네. 이 지역에 되면 투기가 워낙 이게 심화되고 또 어찌됐든 2, 3년 전에 강남권 이 핵심 지역 중에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 계속 연장되면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진짜 오래전부터 이제 묶여 있는 적도 있는데 또 어쨌든 지금도 묶여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강남 서초의 그린벨트들. 이거는 풀면은 뭐 녹지 자체가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재산권 제한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역 주변에 거기는 제가 봐도 특별히 안 풀 이유는 없어요. 마이스라고 하지만 지금 뭐 당장 뭐 눈에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뭐 앞선에서 뭐 일부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에서 뭐 그 용산 뭐 압구정 목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이런 데 그런 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엄청나게 뭐 불과 1,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투기 투자 세력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과열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일으키고 또 주택에 대한 집값에 대한 과도한 그런 투기에 대한 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 전반적으로도. 네. 그런 것도 어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오히려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린벨트는 오히려 이거는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데 풀 수 있다고 하면 결국 공공개발 방향으로 우리 옛날에 세곡동 했듯이 공공개발 방향으로 푸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를 대규모 지금 주택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토지거래를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푼다고 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새로운 핀셋인데 핀셋식으로 풀 수 있고 오히려 더 새롭게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과하게 또 요즘에 뭐 투기 분위기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 선별적으로 말 그대로 선택해서 하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는 푸는 모양새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다. 그러면은 토지거래가 자체는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더라도 일괄 해지가 아니라 부분 해제. 지역별로 판단해서. 네. 참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부분에 대한 해제를 명분을 내세우는 게 이제 뭐 가격의 하향 안정세, 거래량 감소 등을 볼 때 시장이 좀 더 뭔가 안정되고 있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투기 건절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검토한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규제 자체가 지금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정 상황의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이 거래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과는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서울 면적의 약 10%에 해당되는 면적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잠실과 강남구 일대에서 14.4제곱킬로미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하나 대비되는 것을 갖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관련되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 2024년 8월 달에 신고가 자꾸 이제 많이 부각이 되니까 서울 시내에서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느냐 안 묶느냐와 별로 효과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도 없고 검증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많이 풀게 되면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서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다 해제된 마당에 이것마저 없게 되면은 과도한 어떤 수요 심리를 과열시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우려감에 의해서 이 제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걸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가약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이런 식의 밋밋한 이야기를 낼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거래량들이나 그다음에 거래 가격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한 하나의 좀 평가 진단서를 전제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 없이 추상적인 어떤 행정 당국의 막연한 판단만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이슈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많은 시장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제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작년에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그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기존이 이어가겠대요. 총량 제한을 3.8% 늘어나는 양을 묻겠다. 이거 GDP 성장률보다 낮게 성장률이 GDP 총액 늘어나는 것보다 좀 대출 늘어나는 양을 좀 누르겠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출 금리는 또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기준금리가 2배 연속 내렸는데도 실질금리는 별로 안 내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상금리 같은 게 더해지면서 대출 부담이 상당히 있었죠. 근데 이제는 내릴 때를 또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이제 올해 대출 금리가 실제로 받으실 때에 좀 금리 부담이 덜어진다라는 지금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출 총량은 좀 더 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금리는 낮추겠다라는 거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사실 이게 양날의 검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렇죠. 이게 대출 금리 모르시겠죠? 아니 저도 뭐 그래 잘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금리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쪽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금리는 또 주택뿐만 아니라 저 상가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자영업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기 한편에 살리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또 집값이 오른 것도 부담감이 또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이러면 사실상 느끼는 입장에서 실구매자 입장에서 부딪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는 내렸지만 그 금리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또 딜레마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그 금리 내림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집을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기준금리라는 것도 미치지 않습니까? 경제 전반에. 네.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비중을 더 둔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주담대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날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실질적으로 낮춰진다면 사실상 이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금액 제한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좀 더 매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가능 금액보다는 금리가 좀 더 영향을 주는 걸로 분석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는 이제 지방 분들은 지금 DSR에 좀 걸리더라도 네. 사실은 충분히 그 정도 대출을 받고도 주택 마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4%에서 많게는 6%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소 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중저가 아파트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지금 DSR은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강화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워서 이것도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과하게 오른다고 판단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투기성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출을 막겠다. 근데 그렇죠. 발라낼 수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거는 은행이 제가 심사할 볼 때 힘들죠. 힘드니까 지금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를 내릴 때 됐다. 이렇게 또 이창용 또 한국은행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 시기는 조절해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그 해당되는 어떤 발언이나 어떤 문장 부분을 이해를 좀 잘못 해석함에 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대출 부분의 절대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계대출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부실화 부분이 이야기 나오고 금액이 막 급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조금 해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가 잠깐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부동산이 주제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대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금리 인하 부분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그 국내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기업들에게 대출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물량들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주담대 부분에 있어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아마도 정책 당국은 그 부분보다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이러한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이 두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전세값이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추세가. 네. 그럼 이제 안정 기조로 가는 건지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좀 대규모 단지도 좀 네. 이제 그 전세 매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전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매매 시장보다는 좀 강세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세 가격이 뭐 하락했다 이런 내용은 상대적으로는 매매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세 수요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 수요가 위축될 때도 전세 수요는 늘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집을 안 사고 지금 내가 좀 더 집 사기 전에 전세를 좀 더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많이 사람들이 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50%대 중반 정도 나오는데 56% 이렇게 전반적으로 50% 나오지만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아주 잘 나갔을 때는 아니 평균적으로 한 70%대는 나와야 돼요, 서울이.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가는 매매값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값이 오른 거에 못 따라간 거거든요. 못 따라갔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만큼 전세 시장도 이제 가격을 집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전세값 못 올리게 지금 임대차 3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끝나면서 이제 서서 이제 교체되는 것보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 수요는 뭐 서울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락보다는 상승인데 상승폭을 얼마나 키우느냐 작게 천천히 상승하느냐 이런 네.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 못지않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 자체도 떨어지고 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매매 가격의 하락폭보다는 전세 가격 하락폭은 그다지 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 좀 드릴게요. 김혜선 위원님. 그 거주에 대한 문제가 실제 혼인과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곧 이것과 관련된 통계가 올해 연말쯤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걸 세우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혼인도 잘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거와 얼마나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겠냐. 어떻게 보세요? 많이 높아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저도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이제 해봤을 때 출생률이 지난해가 0.7%대였잖아요. 근데 지지난해가 0.7 정도였는데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였습니다. 0.5 정도였고 그 다음이 부산이 0.6 가까이 정도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소득이 가장 높지만 집값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서울은 오히려 좀 혼인이나 출생률이 낮은 편이고
있고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하게 1에 가까운 그 출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구입 부담이 크면은 네. 혼인을 당연히 좀 뒤로 미루게 되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라도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이런 이유 중에 가장 1번으로 꼽은 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었고 두 번째가 육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이렇게 집값도 비싸고 육아를 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출산율도 좀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출생률이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 2030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비중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동네에서 조금 공부 잘하면 그 안에 있는 대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다 서울로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좀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혼인율, 출산율 다 반등할 수 있겠다. 내 집 마련도 그렇지만 육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육아도 집에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라던가 지원책을 좀 더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지금 분명 방향을 결정하는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금리의 방향, 또 부동산 정책 같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향방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